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2년 사회 1과목이에요. 자, 과목별로 학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다음 사무자동화 관련 주변 장치에서 자료 기억 또는 저장 장치가 아닌 것 그랬어요. 기억하거나 저장 장치, 즉 저장 장치가 아닌 걸 찾으라는 이야기네요. 자기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통 우리가 대부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하드디스크가 있겠고, 자기 테이프 장치라고 그래서 이것도 종종 출제되는데 뭐 LTO라고 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있겠고, 자기 문자 판독 장치, 자기 문자 판독 장치는 얘는 MICR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자기 압수표 많이 안 쓰죠. 요거에 많이 쓰던 방식입니다. 이게 자기 드럼은 예전에 20세기라고 이야기 되겠죠. 1900년대 초반이니까 이제 1900년 초반에 우리가 많이 쓰던 방식입니다. 박물관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코드들이 있는데 이게 자기 문자 판독 장치예요. 그래서 마그네틱 잉크 카드 리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만 우리가 입력 장치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저장 장치에 해당하겠죠. 자기 드럼은 이렇게 생겼는데 뭐 실제로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 예전 제품이라서. 집중 처리 계속 출제가 되고 있네요. 집중 처리라고 하는 거는 한 곳에 모아서 일을 처리하는 걸 의미하죠.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확장성이 우수하다. 우리 집중 처리랑 대응되는 애가 누가 있었죠? 네, 분산 처리가 있었죠. 얘는 우리 분산 처리에 대한 거잖아요.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택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야기 드렸었는데, 택배 물류센터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훨씬 배송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 거죠. 자, 전사적 관리가 용이하다 그랬는데 전체 회사 관리는 아무래도 집중 처리가 훨씬 편하겠죠. 그 이유는 한 곳에 모아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집중 처리하게 되면 전사적 전체 회사 관리는 어렵지 않다. 시스템 전체의 융통성이 높다. 이것도 이제 분산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조직 요구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산에 대한 내용이고, 집중 처리에 대한 내용은 2번에 해당하는 전사적 관리가 가능하다. 요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3번 갑니다. 다음 중 자료 저장 기기구나. 종이에 인쇄된 종이 정보를 축소 촬영한 필름에, 이 마이크로 필름 이야기하는 거군요. 마이크로 이렇게 되겠지? 필름 이렇게요. 필름 스펠링 맞지? 저장하는 기기는 그랬어요. 우선은 나머지는 모르셔도 되겠고, 콤하고 카가 있는데 문제에 아예 이렇게 영어로 다 주면 너무 고맙죠. 여기 보시면 어시스턴트 요거는 좀 지워주자. 어시스트 빼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요 녀석이 되겠죠. 리트리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웃풋 이렇게 되겠네요. 자, 컴퓨터에서 아웃풋한대요. 마이크로 필름으로. 즉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리트리벌 같은 경우는 검색하는 장치거든요. 리트리벌이 검색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컴은 이렇게 마이크로 필름에 기록하는, 출력하는 장치가 되겠고, 이렇게 출력된 것을 검색할 때 쓰는 게 바로 카가 됩니다.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이크로필름에 인쇄하고 있는 인쇄 장치가 되는 거고, 이 마이크로필름을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검색할 수 있는, 여기 보면 버튼이 있죠. 그래서 다음 장, 이전 장 이렇게 해서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아이를 우리가 카라고 이야기를 한다. 두 가지 구분하는 문제는 간혹 출제가 되니까 정리를 하고 계십시오. 자, 칼스는요, 요거는 광속거래의 약자예요. 광속거래. 여기 보시면은 이게 커머셜 어쩌고저쩌고, 이게 라이트입니다. 빛처럼 빠르게 하는 거래 이렇게 되는 거죠.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EDI, BPR, ECR 그랬는데 MCP 이거는 광속거래니까 빠르게 거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EDI라고 하는 것은 전자문서 교환이고, BPR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ECR은 Efficient Consumer Response 그러는데, MPC는 멀티미디어 퍼스널 컴퓨터래요. 칼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겠죠. 멀티미디어 컴퓨터 MPC라고 이야기하는군요. 이 용어 자체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칼스라고 하는 거는 Commercial and Write Speed래요. 이렇게 빛처럼 빠르게 처리하는 것. 제품의 설계,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정보통신 기반을 통해 가지고 빛처럼 빠르게 처리하는 걸 의미한대요. 자, BPR은 기업의 활동에 대한 어떤 목표, 요걸 설정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 내용이나 업무 흐름 또는 조직 구조를 분석하거나 최적화를 하는 것을 우리 BPR이라고 이야기하고, EDI는 아주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아이거든요. 컴퓨터 간의 전자적 수단,
그 통일된 어떤 전자석 숫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로 자료를 교환하는 것을 EDI라고 이야기합니다. ECR은 효율적으로 소비자를 대응하는 관련 업체들의 공동 전략으로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밀접하게 협력하는 전략을 ECR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MPC라고 하는 거 용어 자체를 기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얘네만 용어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주 나오진 않아요. 백화점이나 전시장 또는 공항이나 철도역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각종 행사 절차나 상품 정보, 시설물의 이용 방법, 인근 지역에 대한 관광 정보 등을 제공하는 무인 정보 단말기는 그랬어요. 저도 어제 그 화서역에 있는 무슨 스타필드인가? 뭐 신세계 스타필드인가 한번 가봤어요. 아주 유명하다길래 가봤지. 갔더니 각 층마다 에스컬레이터 옆에, 엘리베이터 옆에 이 장치가 있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키오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뭐 ATM 요것도 나중에 이제 4과목에서 배우게 되긴 하지만 이렇게 키오스크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바로 매장에서 어떤 제품을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쓰고 계시죠? 왜? 커피 마실 때 이거 쓰잖아요. 자, 데이터의 생성량, 주기, 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대요. 아주 큰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빅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을 뭐라고 그래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우리가 대기업 삼성이라고 친다면 좀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도 데이터를 가질 수 있잖아.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데이터 마트 이렇게 됩니다. 규모에 따른 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계 대수 연산자와 기호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우선 셀렉션은 시그마를 씁니다. 시그마. 요거는 우리가 셀렉트라고 하는 나중에 SQL문에서 사용하는 검색에 사용되는 그런 아이가 돼요. 그래서 검색이기 때문에 얘는 행 단위, 즉 튜플 단위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파이로 우리가 쓰고요. 얘는 셀렉트 하고요. 여기다 필드명을 우리가 넣거든요. 필드명을 여기다 뭐 학생 또는 학번 이런 아이들을 넣겠죠. 그래서 결국은 파이는 열 단위로 우리가 검색할 때 쓰게 됩니다. 이 관계대수 연산자가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데이터베이스 3단계 언어 있었잖아요. 정조제. 여기에서 사용되는 보통 이제 조작어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명령어의 할아버지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명하고 조인이 나오는데 개명은 row를 쓰고요. SQL문에서는 as를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곱하기가 아니라 이거 아주 자주 출제되는데 이렇게 리본 모양으로 생긴 특수 문자가 바로 조인이 됩니다. 다른 거 모르셔도 되고요. 이 조인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다른 게 나온 적이 없어. 항상 조인이 출제가 됐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셀렉트, 프로젝트, 조인, 디비전 이런 아이들이 있고 뭐 셀렉트하고 파이 이 정도 기억하시고 조인의 리본 모양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에서는 여기까지만. 문자와 그림 정보를 미리 도트 형태로 단말 장치에 전송하는 비디오 텍스 방식은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비디오 텍스 해가지고 지오메트릭 해가지고 기하학에 관련된 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얘는 뭐야? 도트 형태로 단말 장치에 보낸대요. 얘는 어떤 형식이냐면 도트 형태, 닷 형태거든요. 포토그래픽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방식과 포토그래픽 방식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하학이 나오게 되면 지오메트릭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도트 형태가 나오면 이렇게 포토그래픽 방식이 나오면 됩니다. 비트맵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맵이 뭐야? 1인치 1인치에다가 제가 만약에 숫자 1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비트, 각각의 비트 여러 개를 똑같은 크기가 되겠지?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채워내게 되면 얘가 1이 되는 그런 거죠. 디지털 시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것이 바로 비디오 텍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도트 형태를 사용하면 포토그래픽, 기하학을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 지오메트릭 방식 이렇게 된다. 모니터나 프린터의 해상도를 나타내는 DPI예요. DPI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다트 퍼 인치예요. 즉 2.5cm, 2.5cm, 2.5cm에 얼마나 많은 픽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정밀하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2를 쓴다고 한다면 요렇게 채워주면 되겠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2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더 조밀하게 요렇게 해가지고 유연한 형태로 우리가 그려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DPI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얘는 뭐야? 도트 퍼 인치야. 1인치 1인치 2.54 2.54 2.54 안에 얼마나 많은 점이 생기느냐, 요것에 해당하는 거죠. 도트 퍼 인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건 어디에 많이 쓰이나요? 모니터나 프린터 해상도에 많이 쓰여요. 응용 소프트웨어 종류로만 짝져진 것은 그랬어요. 우리 소프트웨어는 뭐 아주 그냥 크게 생각했을 때 응용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응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뭐 게임이나 또는 뭐 기타 등등 유틸리티들 많잖아요. 뭐 사진 찍는 것들, 뭐 포토 편집기, 뭐 사진 편집기, 뭐 이런 것들. 컴퓨터로 친다 그러면은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뭐 우리가 배우게 되는 뭐 액세스나 또는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다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고, 우리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뭐 그냥 하나만 쓰죠. 뭐 운영체제가 되겠죠. 자, 엑셀이나 프리미어 프로, 이거는 뭐야?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 사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이거 다 응용 프로그램이네요. MS 워드나 액세스 컴파일러는 언어 번역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시스템에 언어 번역, 여기에서 우리가 컴파일러 방식이 있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러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들어가면 이 순간 얘네들은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외한다. 자, 사용자 PC를 인질로 삼아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에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우리 랜섬웨어죠. 자,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랜섬이 뭐냐? 인질 그런 걸 거예요. 몸값, 이런 거. 그래서 몸값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아이들, 이렇게. 여기에서는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되고요. 랜섬웨어하고 스파이웨어 보시면 되는데, 스파이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야, 너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컴퓨터에 어떤 정보를 빼가기 위한 스파이웨어였던 거야. 스파이였던 거죠. 문자, 도표, 사진 등의 정지 화상을 화소로 분배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 뒤에 전기통신회선이나 전파로 전송해서 원래대로 복원, 기록하는 전송기기는 그랬어요. 우선은 문자나 도표, 사진 등의 정지 화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2차원적인 데이터가 되겠지. A4 용지 이런 것들. 이거를 전기통신 회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래대로 복원하는 기능이래요. 팩시밀리가 되겠네요. 팩시밀리. 요즘에는 많이 안 쓰죠. 다 인터넷 팩스 쓰고 이메일이나 아니면 PDF, EDI 방식, 우리가 앞에 잠깐 언급했던 EDI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즘엔 많이 안 쓰지만 예전에 많이 썼었죠. CPU와 입출력 장치의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법은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버퍼링이 됩니다. 우리가 CPU가 속도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얘가 CPU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캐시 메모리가 있다고 하자. 캐시 메모리가 있고, 요 캐시 메모리하고 뭐하고 연결돼 있어? 이게 이거 지우고, 캐시 메모리고 얘랑 뭐가 연결돼 있어? 바로 주격 장치가 연결돼 있고, 주격 장치랑은 뭐가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는 출력 장치 또는 입력 장치,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CPU가 100km/s로 달린다면 캐시 메모리는 90km/s로 달리고요. 주격 장치는 뭐 50km/초당 달린다고 해요. 입출력 장치는 어느 정도 달리냐면 5km도 아니고 막 500/s, 뭐 바이트 세크 이렇게 된다고요. 엄청 느려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프린터로 내가 종이를 출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CPU 속도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겠죠? 수천 배 느리게 됩니다. 그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버퍼링이에요. 버퍼링.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각각의 입출력 장치에 버퍼가 달려 있어요. 프린터 만약에 복합기 얘네도 다 달려 있고요. 키보드도 요즘에 좋은 것들은 이게 좀 달려 있습니다. 마우스는 그렇진 않아. 즉각적으로 신호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모니터 뭐 이런 것들. 입출력 장치 모두 다 버퍼가 어느 정도 달려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기억 장치 중에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주기억 장치가 달려 있어요. 워낙 걔네가 느리기 때문에. 자,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을 적용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 환경을 의미하는 것을 그랬어요. 자, 공개키라고 그랬죠? 공개키. 자, 공개키라고 하는 게 뭐야? 키를 공개한 거죠? 키를 공개한 이유는 뭘까? 우리 암호화 할 때는 우리 암호화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화 키가 있어요. 두 개가 같은 방식이 있었고 암호화 키와 복화 키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공개키죠. 암호화 키와 복화 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네를 우리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비대칭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얘네를 뭐야? 암호화를 공개해도 복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공개키라고 한다 그랬어요. 되셨죠? 여기 나오는 PGP 나머지 얘는 모르셔도 돼요. 얘는 이메일 관련된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이것도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이메일 보안 프로토콜이에요. 되셨죠? 자, 하나 남은 게 뭐야? PKI죠? 이게 뭐예요? 퍼블릭 공용키 인프라스트럭처. 즉, 여기 나오는 대로 공개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공인인증서 있죠? 얘가 대표적인 비대칭 공개키 암호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개키하고 비공개키 요 암호화 기법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할게요. 자, 공개키라고 하는 거는요, 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암호화 키를 공개한 거예요. 비밀키는요, 두 개가 똑같아요. 그 비밀키를 알면 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얘는요, 키가 두 개야. 왜? 서로 다르니까. 얘는 하나야. 서로 같으니까. 그지? 얘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물쇠 생각하시면 돼요. 열쇠 있지? 그거 하나로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 키가 이 키로만 잠글 수도 있고 열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죠, 키가. 아, 보조키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디지털 키 생각하시면 돼요. 즉, 디지털 키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가족이 10명이면 10명 모두 다 디지털 키를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럴 때 우리가 쓴다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암호화, 복호화 이렇게 되는 거고, 공개키와 암호화 키로 복호화해서 개인 키로 암호화하고 공개 키로 복호화한다 그랬어요. 자, 속도는 얘가 좀 느리고요. 얘가 빨라요. 키 분배는 얘는 쉽고 안전한 편인데 얘는 좀 어려워요. 안전한 채널이 필요해. 왜?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동일하니까 그 암호화 키를 잘 전송해 줘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얘는 RSA, 얘는 DES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별로 이 내용이 중요시 여겨지지 않으실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암호화 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공개키 암호화와 비밀키 암호화 방식이 있고 얘네에 대한 특징을 하나씩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어차피 보기 자체가 암호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지? 요것도 이제 암호화이긴 한데 요건 이메일에 관련된 암호화니까. 자,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데이터의 중복을 줄여주는 거죠. 단말기를 통해 요구된 내용을 일괄 처리한다고? 데이터베이스는 뭐예요? 실시간 처리예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안 쓰는 시스템이 있나요? 없죠. 은행도 데이터베이스 쓰잖아요. 제가 만약에 카카오뱅크에다가 50원을 입금했어요. 그러면 새로 오춤 누르면 제 계좌에 잔액이 50원이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지? 1시간 뒤에 봐야 돼? 아니야, 내일이나 볼 수 있어? 일괄 처리해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어? 말이 안 되죠. 얘는 실시간 처리가 기본 요구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물리적, 논리적으로 독립성 유지시켜주고요.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또는 데이터 유지를 위해서 이런 손실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사무자동화 수행 방식도 출제됐네요. 이번에는 하향식이라고 그랬죠. 자, 하향식이니까 위에 상향식에서 아래쪽으로 하위로 가는 겁니다. 상향은 우리가 보통 이제 CEO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사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가 결정하고 진행하는 거야. 밀어붙이는 거지.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고 최고 경영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할 수 있다. 문제가 중복되네. 그죠? 문제 지문은 조금 다르지만 앞에서 출제된 걸 본 적 있어요. 기존 조직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자연스럽게 도입된 기기 활용이 가능하다.
2번 기존 조직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 하향식 같은 경우는 기존 조직에 큰 영향을 주죠. 왜? 대표가 밀어붙이니까. 기본 조직에 거부감이 없는 건 뭐예요? 네, 바로 상향식이 되겠죠. 사무자동화 도입을 조직의 하단부부터니까 이것도 상향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무 개선으로 시작되는 예가 많으며 단계적으로 고도의 자동화 수준으로 확대 나간다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상향식이네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안은 그랬어요. 물리적인 수단에 의한 거래요. 여러분들 가끔 첩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해커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그 보안 시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뚫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트워크를. 그게 바로 물리적 보안이에요. 됐죠? 네트워크나 시스템 화학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해당하는 문이 잠겨져 있어야 돼. 만약에 폭탄이 이렇게 있으면 그 폭탄을 열 수 있는, 잠글 수 있는 키를 직접 가서 우리가 잠글 수 있어야 된다고. 또는 열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물리적 보안입니다. 그룹웨어 또 출제됐네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의사결정 지원하고요. 이미지 편집하고 그룹웨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정보 공유, 업무 흐름 관리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업무 흐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워크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업무의 흐름을 절차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룹웨어를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할 때는 그 회사의 워크플로우, 즉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절차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되셨죠? 자, 19번이요. 사무자동화 기능 중 모든 기능을 합리적으로 결합시켜서 업무 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대요. 어떤 걸까? 문서화 기능, 통신 기능, 자동화 기능, 정보 활용 기능. 와, 문제가 좀 어렵네요. 그치? 자, 우리 사무 자동화 기능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선 첫 번째 문서화 기능은 어떤 걸까요? 뭐 문서 편집기,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편집, 저장, 전송하는 거. 통신 기능은요? 자료를 송수신하거나 상호 대화하는 거. 뭐 메신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EDI를 이용한다든지. 정보 활용 기능은 우리 사무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 문자, 음성, 화상 이러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 업무 자동화 기능은 문서화 기능, 우리가 앞에서 본 거, 통신 기능, 정보 활용 기능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신속 정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시켜서 업무 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자동화 기능이라고 한다. 특정 기업 간의 칼스, 이 칼스 뭐였어요? 앞에서 at right speed라고 그랬죠. 광속 거래라고 이야기했고요. EDI를 통한 수주, 구매, 조달 및 납품,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네요.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우리 뭐라고 한다? 기업을 뭐라고 그래요? 비즈니스라고 하죠. 맞아요? 또 to 비즈니스 이렇게 하면 되죠. 이 C는 커스터머예요. 소비자가 되겠죠. 자, 요거는 거버먼트가 됩니다. 이거는 국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조달청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예요? B2B죠. 기업 간의 거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에서 뭐 브레이크를 만들어. 그럼 브레이크 패드를 상신 브레이크에서 납품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시트를 별도로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 업체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납품을 받아서 넣게 됩니다. 이런 게 우리가 B2B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2년 사회의 첫 번째 과목까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과목별로 학습하십니다. 점점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일 거예요.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